고향이란 말은 모두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고향은 인생이란 여행의 출발 지점으로 떠나야만 하는 곳이자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 존재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 시절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산들바람과 장독대 위 햇빛, 왁자지껄한 동네 소리를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고향은 오히려 떨쳐버려야 할 무엇이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나 고향이란 굴레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고향은 개인의 실존을 부여한 장소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 일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던 작가를 만나는 날입니다. 작가에게 있어 고향은 어린 소년을 예술로 이끌어준 스승이자 또 벗이었고 언제나 작품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끝내 타향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2011년 작가의 고향은 그를 위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홍천마을에 위치한 이응노의 집입니다. 홍천마을은 과거 쓰레기 매립장 마을이라는 오명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7년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면서 마을 공동체 문화가 훼손되고 정체성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이응노의 집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공동체와 문화가치 확산에 대한 잠재력으로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이응노 마을이라는 이름이 새롭게 붙여졌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기증과 구매를 통해 다양한 소장품을 갖추었습니다. 덕분에 이곳 이응노 마을에서는 동양의 전통 시사화와 서양 현대미술을 아우르는 이응노의 미술 세계를 시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성 시내에서 약 5km 떨어진 이응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용봉산을 마주한 월산 기슭, 솔밭이 멋들어진 언덕 아래 소담하고 호젓한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출 콘크리트와 목재판을 붙여 각진 외관을 자랑하는 모던한 건물은 낮은 구릉의 정경과 조화를 이루는데요. 완만한 능선을 따라 4개의 전시실이 이어집니다.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내벽이 어두운 덕분에 푸른 잔디와 풍경의 윤곽선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1층 로비에는 용봉산까지 펼쳐진 풍경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어린 이응노가 바라본 홍성의 전경도 왠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직선의 미학을 살려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마치 미로와도 같은 공간으로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을 겪었던 이응노의 인생을 담아 설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건축가 조성룡의 작품으로 그는 광주의 의제미술관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어쩐지 자연과 건물의 조화를 이룬 두 건물의 특징이 똑 닮아 있습니다. 이응노의 집 제1, 2 전시실에서는 소장품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응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응노의 예술은 1920, 1930년대 전통 서화로 시작하여 1940년대 중반부터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예술적 사고를 담은 이른바 사회적 추상을 그렸습니다. 이후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군상 연작은 그가 걸어온 예술 세계의 대단원이 되었습니다. 이응노의 집은 전시뿐만 아니라 고안미술상과 창작 스튜디오를 진행하며 미술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전시실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에서는 홍성에서부터 경성을 지나 동경,
그리고 또 한편 경성에서 이루어진 이응노 삶의 여정을 따라 변화를 거듭하는 예술을 작품과 유품 자료를 통해 살필 수 있습니다. 이응노는 1904년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서당을 운영하며 한학을 가르치던 선비 집안이었습니다. 이응노는 아버지의 가르침 아래에서 한문과 서사를 익혔고 이후 홍성 읍내 보통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보통학교에 새로이 보급되던 신식교육을 못마땅히 여겼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곧 학교를 그만두었고 집에서 한문을 공부하며 또 살림을 거들었습니다. 보통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이응노는 도화교육, 즉 미술교육을 받으면서 그림 그리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림 같은 것은 상놈이나 그리는 것이라며 반대를 하였고 이응노는 아버지 몰래 그림을 그리며 재능을 키워나갔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신식교육과 새 문물이 보급되기 시작했던 때였지만 이응노의 집안은 옛것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집안이었습니다. 이응노는 토착 환경과 근대 지향에 대한 고민을 이어갔고 1922년 상경을 결심했습니다. 새 시대의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는데도 우리 집만이 동떨어진 채로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다네.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의 새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경성으로 가기로 결심을 했지. 화가가 되겠다고 말이야. 이응노는 서울에서 생계를 위해 장의사에 취업하였고 상여에 그림 그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얼마 후 그는 해강 김규진의 문화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응노는 허드렛 일을 끝내고 밤이 되어야 비로소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응노는 스승의 화본을 바탕으로 사군자와 산수화, 인물화 등 문인화법과 서예를 두루 익혔습니다. 이응노가 화단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924년 21세의 나이로 제3회 선전에 출품한 청죽이 입선한 때였습니다. 스승 김규진은 이응노에게 서화가로서 대나무처럼 늘 푸르게 살라는 뜻으로 죽사라는 호를 부여하며 그를 아꼈습니다. 이응노의 아버지도 그제야 아들을 서화가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응노는 약 2년 동안 해강의 집에 기숙하며 그림을 배운 뒤 그림에 좀 더 매진하기 위해 독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계가 문제였습니다. 1926년 이응노는 전주로 내려가 개척사라는 간판 가게를 열었습니다. 사업은 성공적이었지만 창작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응노는 매년 선전에 작품을 출품했지만 6년 동안 내리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숲을 거닐던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대나무를 그린 게 아니라 대나무 그림을 베낀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일화를 계기로 이응노의 그림은 바뀌었고 1931년 선전에 출품한 풍죽은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술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이후 일본으로 향했습니다. 1935년 도쿄에 정착한 이응노는 미술대학이 아닌 사설 강습소나 개인 화실을 다니며 서양화와 일본화를 배웠습니다. 그는 특히 사생을 강조했던 스승 마스바야시 게이게스에게 깊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건너간 이후 해방 직전에 귀국하기까지 이응노는 약 10년 동안 조선과 일본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함은 주로 풍경화를 그렸고 자신의 그림을 신남화로 분류했습니다. 1939년 이응노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사생을 기본으로 삼는 신남화를 통해 이응노는 비로소 서화가에서 동양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작품으로는 1943년작 어머니 스케치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잠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응노는 천연덕스레 몇 점의 고향 풍경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스케치 뒷면에는 풍경 스케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작가는 삶의 터인 자연을 사생하면서 있는 그대로 기술하였습니다. 1945년 이응노는 귀국 후 서울의 고암화숙을 개설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 중반에 이르는 동안 이응노의 그림은 매우 적극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풍경을 묘사하는 태도가 앞섰지만 해방 이후에는 화가의 주관적인 감흥에 주목했습니다. 이응노는 이 시기의 작업을 사의를 중심으로 현대 회화로서 동양화가 개척해 나가야 할 새 길을 탐구 중 또는 반추상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자연 사실에 대한 사회적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시실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응노가 유럽에 진출하여 선보인 초기 추상 작품부터 완전한 추상인 사회적 추상, 문자 추상, 그리고 군상 연작이 순서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국내 화단에 유입된 서양의 미술사조는 이응노를 또다시 해외로 이끌었습니다. 1958년 그는 55의 나이로 유럽행을 택했습니다. 이응노가 유럽에 진출하기 전해인 1957년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가 주최하는 한국 현대미술전을 위해 미술사학자 푸세티가 내한했습니다. 그는 전시를 위해 이응노의 작품 2점, 출범과 산을 선정했습니다. 이 두 그림은 후에 록펠러 재단이 구입하여 뉴욕 현대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같은 해 이응노는 유학생에게 자신의 작품을 파리 화가랑에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학생은 세계미술평론가협회에 소속된 프랑스 지부장 자크 라세느에게 이응노의 그림을 보여주었고 이응노의 작품을 높이 평가한 라세느는 그를 프랑스로 초청했습니다. 위의 두 일화는 이응노 작품이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태동이었습니다. 이응노는 파리에 앞서 서독에 1년간 체류했습니다. 1960년 1월 파리에 정착한 이응노는 이후 30여 년간 유럽을 무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화실을 개방하여 유럽인들에게 수묵화를 가르쳤고 한국의 전통 예술 정신과 형식을 고수하며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인이 왜 불어를 배우냐며 작업에만 매진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는 당대 서구의 회화사조를 율동과 기백의 한국 민족성을 바탕으로 소화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는 유럽의 앵포르멜의 영향을 받은 수묵 추상화를 전개하며 구성 연작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문자 추상이라고 불리는 작업입니다. 캔버스에 화선지를 붙이고 수묵이나 혼합 물감으로 그려진 문자 추상은 서구의 앵포르멜 추상과 전혀 다른 비정형의 조형 언어로 인정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문자는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나무나 바위, 구름 같은 자연물의 흔적 같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며 의미 없는 점과 선 등이 질서 있게 나열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응노는 1965년 제8회 상파울로 비엔날레에서 은상을 받는 등 작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습니다. 1967년 이응노는 독일에서 활동한 음악가 윤희상과 함께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옥중 생활에서 그는 그림을 그리지 못해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처음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이응노는 간장으로 휴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형이 확정되고 대전교도소로 이감되고 나서는 교도관이 가져다준 지필목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이후 안양교도소에서는 밥풀을 지지겨 종이, 천조각, 신문, 나무 등을 활용한 조각과 오브제를 만들었습니다. 2년 6개월간의 옥살이를 끝내고 그는 수덕여관에서 머무르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이 시기에 수덕여관 뒤뜰에 넓적한 바위 옆에 문자추상 암각화를 새기기도 했습니다. 1969년 이응노는 다시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프랑스에서 판화집과 조각, 테피스트리, 영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1977년 이응노는 서울 문헌화랑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신작 무화를 발표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응노는 인간에 주목하여 군상 연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군상의 형태는 10명 이하의 형상과 화면을 가득 채우는 수백 명의 인간 형상 두 가지로 나뉩니다. 후자는 1980년대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깊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응노는 조국의 민주화, 남북 통일, 그리고 세계 인류 평화의 염원을 담아 군상 연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의 희생자는 바꿔 말하면 승리자라네. 영원히 우리들 가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지. 그들이 호소한 자유의 외침은 화가와 시인을 만들었고 역사를 만들었고 또 목표를 만들어내었지. 광주 항쟁을 계기로 내 그림도 변화되었어. 1967년부터 3년간의 형무소 생활은 아직 내면의 싹이었지. 이제부터 나 자신 스스로 저 민중 속에 뛰어들어 여생을 보낼 생각이야. 매일매일 군중의 외침을 캔버스에 옮겨내고 있다네. 고암 이응노는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그리고 독재 정권으로 이어진 근현대사의 아픔을 겪으며 오롯이 예술에 전념한 작가입니다. 이응노가 이룬 업적 중 가장 빛나는 부분은 동양화라는 전통회화의 진부성을 깨트리고 현대 미술로 개척한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국내 여러 지역에서 총 15번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회가 그리 흔한 시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응노는 줄기차게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으로 간 이후에 개최한 개인전은 수십 차례라고 기록되어 있을 뿐 일일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1989년 1월 이응노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고 그에 의해는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파리 시립 페르라세즈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응노 서거 후 그를 기리는 추모전이 국내의 각지에서 열리며 현재까지 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한국의 민족적인 추상화를 개척하려고 노력했다네. 나는 동양화에서 선, 한자나 한글에서의 선, 삶과 움직임에서 출발하여 공간 구성과의 조화로 나의 화풍을 발전시켰지. 이 한국의 민족성은 참 특이해. 소박하고 깨끗하고 고상하면서 세련된 율동과 기백이 있지. 이런 나의 민족관을 바탕으로 유럽을 제압하는 기백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그림일세. 전시실을 뒤로하고 이응노의 생가로 향했습니다. 생가는 이응노 작품인 풍경 초가집을 바탕으로 복원되었습니다. 1943년작 풍경 초가집은 이응노가 일본에서 배운 신라화법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이응노는 마당이 훤히 보이도록 대문간 즈음 자리를 잡고 오른쪽으로 외양간, 가운데 살림채, 집 뒤로 산이 비치게 화면을 구성했습니다. 화면 오른쪽, 멀리서 어린 동생들이 집으로 들어오고 마당에서 어미닭과 병아리가 논입니다.
아궁이에는 연기가 피어올라 곧 저녁 식사할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적이면서도 목가적인 풍경에서 이응노가 느끼는 가족과 고향에 대한 정겨움이 드러납니다. 생가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초박한 초가집인데요. 유독 사치스러울 정도로 널따란 툇마루가 눈에 띕니다. 작가는 1922년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그림의 뜻을 품었을 것입니다. 생가 앞으로 난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연밭으로 향했습니다. 연밭에는 여름의 하늘과 용봉산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평화로운 홍성의 전경은 모두 이응노의 예술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고암 이응노의 흔적을 쫓아 수덕사로 향했습니다. 이응노에게 덕숭산 수덕사는 또 하나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행선지는 수덕사가 아닙니다. 오르막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랐습니다. 오늘의 목적지 수덕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수덕여관은 일본에서 귀국한 직후 이응노가 직접 인수하여 작품을 제작했던 작업실이자 동백림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후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던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수덕여관임을 알리는 돌 간판이 놓여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글씨가 얼룩덜룩해져 하마터면 못 보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가니 전형적인 농가가 드러납니다. 이응노가 직접 쓴 현판을 내어단 옛 초가 모습 그대로지만 지금은 여관이 아닌 전시 공간으로 작가를 기리고 있습니다. 이응노는 수덕여관 앞 너럭바위에 문자 추상 암각화를 남겼습니다. 평평한 바위 둘레에 새긴 그림과 69년 응노 그리다라는 글씨는 시간의 흐름 속에도 변함이 없는 듯합니다. 이응노의 집은 이응노가 그리워하던 고향 홍성에서 그가 염원하던 조국 통일과 평화, 인류 화해와 공생공존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응노의 삶과 예술을 이해하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모여 만든 집입니다. 근현대 격동기를 치열하게 살며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자연과 인간, 그리고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조화를 창작 활동의 중심 과제로 여긴 고암 이응노. 그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비로소 홍성에 자리했고 앞으로도 이곳에 머무르며 고향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천천히 달랠 것입니다.